저기, 실례지만 상주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10년. 아,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0년.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 제 남편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딸 하윤이의 팔이 제 팔꿈치를 꼭 붙잡았어요. 제가 정말 새파랗게 질렸나 봐요.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 잠깐 들른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네? 고인께서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겨우 대답은 했지만 눈은 그 사람 얼굴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건 넥타이 핀이었죠.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몸을 돌렸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어쩜 똑같을 수가. 민준이, 제 남편은 항상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정말 사소한 버릇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었어요. 엄마, 왜 그분을 그렇게 빤히 쳐다봐? 하윤이가 속삭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6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아빠를 봤다고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게 뻔하잖아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제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빈소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 사람. 명패에는 이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분명 강민준, 10년 전 등산 갔다가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저기, 상주 맡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이지훈 선생님 말씀이시죠. 이 장례식장 지도사님이세요. 고인하고 가장 가까운 지인이어서 상주를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지도사라고요. 제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는데 10년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 눈빛,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너무나 똑같았어요.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따라 일어났죠. 그래. 나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돌아올게. 복도로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정말이지 수미터까지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폴더 속 남편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죠. 8년 전쯤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은 별로였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휴대폰 화면과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이지훈이라는 사람을 번갈아 보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같은 사람이야. 틀림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그저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지럼증이 확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눈가에 자잘한 주름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장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그 동작. 민준이가 항상 하던 버릇 그대로였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차가운 물을 틀어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정신 차려. 서연아,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강민준이 맞아? 내 남편이 틀림없어.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지?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 집에 갈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하윤아,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어요. 저기, 장례지도사분, 혹시 아빠랑 닮지 않았니? 하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긴,
하윤이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6살 때 아빠를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죠.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10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죠. 남편이 등산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강민준 그대로였으니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제 남편이 맞았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하윤아, 내일 잠깐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될까? 왜요? 엄마 빗속에 서서 새하늘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으니 내 남편이었으니까 어젯밤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그 남자는 제 남편 강민준이 맞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산에서 실종된 남편이 분명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하윤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으로 들어섰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아빠 없이 자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하윤아, 엄마 오늘 그 장례식장에 다시 가보려고? 하윤이가 빵을 씹다 말고 멈칫했어요. 그 장례지도사 아저씨 때문이에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딸마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두려웠죠.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하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큐 끝나고 바로 갈 테니까 기다려요. 새하늘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흐린 오후였죠.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었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윤이가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여기서 계속 일하는지 확인해보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어요. 저 혹시 이지훈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안내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 찾아오셨다고 전해드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기다리는 5분이 꼭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했죠. 저와 하윤이는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숨막히는 침묵 속에 그를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어제의 검은색 정장 대신 오늘은 편안한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죠. 제 시선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민준이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신혼여행 중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보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뵌 분들 같네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가 민준이의 것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네. 어제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서 뵈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다음 상담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장례식장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하윤이가 제 팔을 꼭 잡았죠. 녀석도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지훈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지도사가 되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 7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지훈이라는 새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지문이랑 DNA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제가 계곡에서 발견됐을 때 손이 심하게 다쳐서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고 해요.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도 제대로 대조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돼서 사회복지시설에 잠시 머물게 됐죠. 지훈. 아니, 민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지금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조용히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시고 좀 눈여겨보셨나 봐요. 복지재단을 통해 이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신분증을 받는 걸 도와주셨고 장례식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여정 같았거든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번. 민준이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특이한 버릇이라 제가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장례 지도사가 되신 거예요?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묘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과정 같았거든요. 하윤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기억은 못하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달까요? 혹시 목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만 했어요. 혹시 강민준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혹시 저에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꾹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산에서 발견되셨다고 하셨죠. 혹시 어느 산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설악산이요. 백담사 근처 계곡에서요. 정확히 민준이가 실종된 그곳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괜히 이상한 질문들을 드려서 죄송해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냥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많이 닮으셔서요. 그가 커피를 마저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 말 가끔 들어요. 제가 좀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그때 그의 팔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났어요. 왼쪽 팔목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민준이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어요.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는 강민준이 맞아.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엄마, 정말 아빠 같아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하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거의 확신해.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빠라고 그냥 말할 거예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죠.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그분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민준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죠. 10년간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준이의 지갑, 낡은 열쇠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빛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진실이 밝혀지면 위험해질 수 있음. 서연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좌표를 꼭 확인해줘. 글씨 아래엔 좌표로 보이는 숫자들과 지하 3층 비시포라는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메모를 이제야 발견하다. 니민준이가 산에 가기 바로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은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 들렸죠?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보니 서울 중심가의 한 낡은 건물이었어요. 민준이가 다니던 민준 설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민준이의 아주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방전되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에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민준이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설악산에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그 후 사흘 뒤 경찰에 연락을 받았던 그 순간 산에서 발견된 배낭과 등산화가 남편분 것이 맞습니까?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계곡 아래 깊은 곳에서 그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계곡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고 저는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준이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어요.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우리 결혼기념일. 화면이 스르륵 열렸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3번의 통화를 했더군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함에는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죠. 라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이의 실종은 단순한 등산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이지훈으로 살게 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민준이가 남긴 좌표로 가볼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찾아낼 거야. 내 남편이 하윤이 아빠가 10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휴대폰으로 이지훈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옛날 사진과 나란히 놓았죠. 똑같았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다려요. 민준 씨, 이번에는 당신을 꼭 찾아낼 거예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준이가 남긴 좌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의 낡고 허름한 사무실 건물이었죠. 한빛재단 기록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 건물은 민준이의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였어요. 엄마, 여기 맞아요. 하윤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저와 함께 온 길이었죠. 아이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도 되나 싶었지만 집에 혼자 두기가 더 불안했어요. 응. 아빠가 남긴 좌표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지하 3층 B12호 보관소요.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어요. 예약은 하셨고요. 열람증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순간 당황했어요. 민준이가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하윤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엄마, 혹시 아빠 지갑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 민준이 유품 중 지갑. 가방에서 민준이의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 상자에서 챙겨온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가죽은 낡았지만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빛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 강민준. 이걸로 될까요? 경비원은 카드를 유심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도 더 된 카드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 그가 카드를 스캐너에 대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강민준 씨 가족 되십니까? 네. 저는 아내 윤서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강민준 씨는 저희 보관소 단골이셨어요. 참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준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오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잠시만요. 그가 옆에 놓인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죠. 아, 여기 있네요. 강민준 씨. 거의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오셨군요.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날 큰 폭우로 건물 지하가 침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는데 강민준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사코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제가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실종 직전이었어요. 손이 저리저리 떨려왔어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B12호는 중앙복도 제일 끝에 있어요. 이 임시 출입증 가지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고 긴 복도를 따라 걸었죠. 마치 박물관에서 나는 듯한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B12호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관함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엄마, 어떡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죠? 답답한 마음에 가져온 민준이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혹시 평소 민준이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차례로 눌러봤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하윤이 생일, 민준이 자신의 생일까지 모두 실패였어요. 엄마,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R, X, R. 아빠랑 엄마가 처음 만난 날이요. 놀란 눈으로 하윤이를 바라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2월 12일이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맞았어. 하윤아 역시 우리 딸 조심스럽게 보관함 문을 열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어요. 봉투에는 한빛재단 내부 감사 자료,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민준이가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표시해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빛재단 기부금 유용 의혹, 해외 계좌 통한 자금 은닉 정황, 시공과정 안전기준 심각한 위반. 민준이는 건축 설계사로서 한빛재단의 여러 건물을 설계했었어요. 그가 재단 내부에 엄청난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하윤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아빠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던 것 같아. USB를 주머니에 얼른 챙겨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서둘러 하윤아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재빨리 움직였어요.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우리가 방금 나왔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요? 한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네, 강민준의 카드로요. 아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정신없이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급하게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하윤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죠. 엄마,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걱정 마. 하윤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들어있었죠. 대부분 문서와 재무자료였지만 마지막 폴더에는 서연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제목은 단순히 서연에게였어요.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민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10년 전의 얼굴.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민준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연아,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했죠. 내가 한빛재단의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어? 기부금 횡령, 안전 기준 위반,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재단 이사장인 재성. 그 인간이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어. 작년에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5명이나 죽었잖아. 기억나 그거. 안전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였어. 하지만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내가 그 건물 설계 검토를 맡았던 담당자라.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주 리조트 사고. 그때 민준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본인의 설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회사에서는 그를 의심했었죠. 서연아, 내일 설악산에서 재성이를 만나기로 했어. 그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난 그 인간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둔 거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자료들을 꼭 경찰에 제출해줘.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재성이는 아주 강력한 인맥을 가진 위험한 사람이야.
영상 속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서연아, 당신과 하윤이는 내 인생 최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내가 없더라도 우리 하윤이 훌륭하게 잘 키워줘. 사랑해.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그대로 무너지듯 흐느껴 울었어요.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윤이도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가 위험에 처했던 거였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하윤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어. 아빠는 살아있어. 기억은 잃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재성이를 만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기억을 잃고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된 걸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죠. 여보세요. 윤서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들려왔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오늘 한빛재단 기록 보관소에 다녀가셨죠? 가져가신 것들. 특히 그 USB는 당신에게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순순히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안타까운 등산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윤서연 씨.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서 좋을 것 없습니다. 내일 정오 보관소 앞으로 USB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툭 끊겼어요. 공포에 질린 채 하윤이를 더욱더 꼭 안았죠. 엄마! 이제 어떡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걱정 마. 하윤아, 이제 엄마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휴대폰을 다시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이지훈입니다. 이지훈 선생님? 저 윤서연이에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 당신의 진짜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강민준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카페 구석자리. 지훈 씨. 아니, 제 남편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몰라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 설악산에서 등산 중 실종된 강민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죠.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하윤이의 첫 생일날.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준이가 하윤이를 번쩍 안고 있고 제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사진을 건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저인가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윤서연, 당신 아내고요. 이 아이는 하윤이,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16살이 되었지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실례지만 제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실종되기 바로 전에 남긴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어요. 당신은 그냥 실종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빛재단 이사장 재성 씨.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그 사람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했던 일들까지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죠.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가끔 이렇게 이유 없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특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심해지고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닿는 그의 체온.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남편이란 말인가요? 네. 단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요, 하윤이라고 하셨죠? 네. 하윤이는 지금 친구 집에 가 있어요. 혹시나 위험할까봐?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힘겹게 더듬어 찾는 것 같았죠. 윤서연 씨. 아니, 만약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면 뭔가 특별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그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그가 확신을 원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2월 12일, 대학교 도서관, 소설 코너 앞에서였죠. 당신이 제게 빌려줬던 첫 책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야외 촬영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대신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었죠.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고 해도 절대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에 놓인 커피잔을 향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한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커피를 저었어요. 민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내 이런 사소한 습관까지 알고 있죠? 나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건데 당신의 아내니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가 있어요. 그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그 멜로디가 어떤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윤이의 자장가를 나지막이 허밍했어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민준이가 하윤이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죠. 놀랍게도 그가 제 허밍에 맞춰 아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어요. 이 노래 제가 작곡했다고요. 네, 하윤이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밤 잠들 때까지 불러주셨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가끔 꿈에서도 들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고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어요. 하윤이었죠. 엄마 친구네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하윤이의 시선이 이지훈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어요. 하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네, 아빠야. 하윤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훈 씨? 아니. 민준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정말 아빠. 맞아요. 하윤이의 목소리에 민준이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생일. 2월 8일 맞지? 하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알 것 같았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만졌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진짜? 아빠 맞아요.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또다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죠. 여보세요? 윤서연 씨? 이지훈과 만나고 계시군요. 어제의 그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USB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지훈. 아니, 강민준 씨에게는 그냥 다 잊으라고 전하세요.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이와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셨어요? 엄마 위험해요.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민준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한빛재단. 그 사람들인가요? 네. 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민준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제 아파트로 가요. 거기가 그나마 안전할 겁니다. 민준이의 작은 아파트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길을 우리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하윤이가 민준이의 우산 아래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민준이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어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고 장식이나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단 한 가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상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민준이가 그 조각상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마치 하윤이의 인형들을 위한 의자처럼 민준이가 하윤이 6번째 생일에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의자의 축소판과 똑같았죠.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주셨어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 제 인형 주려고 만드신 거였는데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작은 방, 분홍색 벽지, 그리고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하윤이의 방이었어요. 민준이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겨우 진정된 후 제가 USB에서 발견한 모든 진실을 설명했어요. 한빛재단의 비리, 재성이의 위협, 그리고 민준이가 남긴 영상 메시지까지. 그럼 내가 재성이를 만나러 산에 갔다가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살려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재성이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갔어요. 하윤이는 민준이의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고 우리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계속했죠. 내가 운영했던 건축사무소. 민준 설계는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민준 설계의 지분은 결국 동업자였던 최 실장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번역일을 하며 하윤이를 키웠어요. 민준이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기억을 찾지 못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10년 전 바로 그 눈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당신 눈.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가슴이 막 떨렸는데 그 이유를 몰랐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지난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제 이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비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죠. 누구지? 민준이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래층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 아까 기록 보관소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이에요. 재성이의 사람들. 민준이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죠. 서둘러요. 하윤이 깨워요. 여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어디로 갈 수 있죠?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곳이 있어요. 기억은 전혀 없지만 늘 마음속으로 중요할 때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요. 설악산 백담사 근처의 작은 산장이요. 왠지 그곳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곳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으니까요. 민준이가 기억은 못해도 그의 몸은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가요. 하윤이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어요. 민준이는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품만 챙겨 넣었죠. 그리고 그가 작은 나무 의자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헝겊에 감싸가 방에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길가에 세워진 작은 중고차를 가리켰어요. 제 차예요. 어서 타세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민준이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 백미러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서연아, 정말 날 믿어도 될까? 내가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린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죠. 윤서연. 그리고 하윤이. 내 기억이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해. 너희는 내 가족이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말 거야. 차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재성이의 사람들이 무섭게 쫓아올 테지만 앞으로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비는 겨우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이 괜스레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백미러로 뒤를 자주 살피는 민준이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쫓아오고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성 그 인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에요. 뒷좌석에서 하윤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백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민준이의 어린 시절과 어쩜 그리도 똑 닮았는지. 하윤이가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백미러로 잠든 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매가 제 어머니를 닮았네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신 어머니를요.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에 가까워요. 당신 어머님은 하윤이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하윤이가 외할머니보다 당신 어머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셨었죠. 산길이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산장은 백담사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아마 안전할 겁니다. 그곳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거의 불황자처럼 이곳저곳을 헤맬 때 이상하게도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설악산 근처의 낡은 산장 앞에 멍하니 서 있더군요.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그 산장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종종 찾았던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본능은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문은 다 부서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죠.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 20년 전에 지어졌다가 오래전에 폐업한 민박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곳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산장.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곳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곳이라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찾아갔었죠. 우리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민준이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씨. 설악산으로 가고 계시군요. 재성이의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요. 강민준이 살아있다니 참으로 놀랍고도 성가신 일이군요. 하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당신들 모두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화 내용이 들린 것 같았어요. 재성 이사장님, 제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민준 씨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도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라. 그까짓 USB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미 10년이나 지났고 공소시효도 끝났죠. 게다가 강민주는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란 말인가요? 아니요. 강민준의 기억은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설악산에 도착하면 제가 마지막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USB를 순순히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려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재성이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뭔가 할 거래요. 민준이의 표정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없는 게 그에게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군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계곡에서의 다툼. 재성이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밀었.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산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아담하고 예쁜 집.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었고 오직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만이 산장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재성이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산장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공간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무언가가 느껴져요. 민준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낡은 벽난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벽난로 선반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이 벽난로에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아주 추운 날이었고 누군가와 함께 엄마? 아빠, 여기 좀 봐요. 침실 쪽에서 하윤이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하윤이는 침대 밑에서 꺼낸 낡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열려요.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타오. 2월 12일 민준이의 눈이 그 글씨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T. 러브. M. 그리고 2월 12일. 그가 천천히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니셜이에요. 태준과 미선. 아니, 민준과 서연 2월 12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첫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제게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마 결혼 기념일 때 여기에 가져다 놓고 깜빡 잊고 있었나 봐요. 민준이가 상자를 가만히 손에 쥐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머리를 세차게 감싸주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요 머리가? 놀라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기억이,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요. 그때 하윤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라는 말에 민준이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예전에 진짜 민준이처럼 서연아, 하윤아.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이지훈이 아닌 제가 지난 10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강민준의 목소리였어요. 기억. 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왔어요. 이 상자를 만들던 날, 우리 결혼식, 하윤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그리고 재성이와의 일도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재성이는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진짜 책임자였어요. 제가 설계를 담당했지만 재성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죠? 제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그는 관련 서류를 전부 조작해서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승인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가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를 설악산으로 불러냈고 그의 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창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우리 모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민준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2대가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성이가 직접 왔네요. 그와 함께 건장한 남자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떡하죠?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뒷문이 있어요. 계곡으로 바로 통하는. 하윤이를 데리고 그쪽으로 먼저 나가요. 당신은요? 내가 그들을 막을게요. USB를 꼭 가지고 가요.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안 돼요. 우린 함께 가야 해요. 당신을 또다시 잃을 순 없어요. 민준이가 제 얼굴을 2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이번엔 달라.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약속해. 마당에서 재성이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제. 그만 숨고 어서 나와. 민준이가 하윤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윤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겨우 찾았는데. 걱정 마. 이제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엄마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서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면 아주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거기서 기다려. 하윤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조심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서연아, 항상 사랑했어.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하윤이와 함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비가 내린 후라 물살이 꽤 거셌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재성이를 맞이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군요. 재성 이사장님, 강민준. 살아있었군. 정말 놀랐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똑똑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민준이가 말한 오두막을 찾아 정신없이 내려갔어요. 갑자기 산장 쪽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듯한 굉음이었어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장은 이미 나무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하윤이가 잔뜩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하윤아, 아빠는 강하니까. 하지만 제 가슴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을 또다시 잃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제 어떡해요? 엄마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려야 해. 그리고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오두막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어요. 재성이의 사람들이 벌써 우리를 찾아낸 걸까요? 윤서연 씨, 하윤아, 나야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도 나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찰과상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재성이와 대면했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죠. 10년 전 그날 설악산에서 재성이가 저를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던 그 순간까지 전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성이가 저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난 탁자를 그놈에게 집어던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재성이의 자백이 담긴 대화를 전부 녹음했.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산장으로 오기 전에 저는 이미 경찰 지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어요. 경찰서 강력팀의 박 형사인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종종 마주치던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된 후로 과거 제 실종 사건에 대해 가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민준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박 형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방금 녹음 파일을 보내고 현재 위치를 알려줬어요. 박 형사님이 특수팀과 함께 지금 이쪽으로 출동 중이라고 했죠. 밖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민준이가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를 제 뒤로 감싸 안으며 잔뜩 긴장했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곧 평온하게 풀어졌어요. 경찰이에요. 재성이의 차는 저 아래 길목에서 이미 저지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문을 열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씨? 박 형사입니다. 재성은 방금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이가 하윤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정말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았던 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또다시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재성이 체포된 이후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정말 크게 변했어요.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밝혀진 한빛재단 초대형 비리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 재성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민준이의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민준이의 사망 취소와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졌네요. 거울 앞에 선 민준이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하는 이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긴장돼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민준이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주 가끔씩 기억에 공백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기억해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 관한 기억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아빠, 준비 다 됐어요. 하윤이가 방긋 웃으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딸, 오늘 학교 안 가도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아빠가 법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모습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서, 그리고 설악산에서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가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제 손은 민준이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꼭 잡고 있었어요. 본 법원은 강민준 씨의 사망 신고를 정식으로 취소하고 그의 법적 신분을 회복함을 판결합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민준이의 기구한 사연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미리 준비된 차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석에 앉은 민준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당신의 진짜 집으로? 민준이가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매일같이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더 이상 단 하루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은 민준이가 사라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들. 다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하윤이의 성장 사진들이 그 옆에 차곡차곡 추가되었을 뿐이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오래된 가구와 익숙한 물건들을 천천히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모든 게 다 기억나요?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파에서 하윤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것. 저 부엌에서 당신과 함께 서툴게 요리하던 것들. 하윤이가 자기 방으로 폴짝폴짝 달려갔다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민준이가 하윤이의 6번째 생일에 직접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인형용 의자. 아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기억나요? 민준이가 그 의자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무늬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물론이지, 그때 노란색 페인트가 모자라서 결국 호두나무 색으로 마무리했던 것도 다 기억나. 하윤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호두의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사소한 기억의 조각까지 모두 돌아온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완전히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3개의 머그컵에 향긋한 녹차를 따르는데 문득 10년 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차를 준비했었죠. 도와드릴까요? 민준이가 어느새 부엌으로 들어와 제 곁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서요. 그가 뒤에서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눈물이 났어요. 꿈이 아니에요. 서연아, 나 정말로 돌아왔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마법처럼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훌쩍 커버린 하윤이의 모습이 그동안 흘러간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동안 어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으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은요. 민준이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외로웠어요. 항상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건 마치 뿌리 없이 세상을 떠도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네요.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일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과정 같았달까요?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의 깊은 아픔을 함께하는 게 제 내면의 알 수 없는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하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다시 건축가로 돌아갈 거예요. 민준이가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장례 지도사로서의 경험이 내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아.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공간 말이야.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날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처음 아빠를 봤을 때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하윤아, 내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그날 돌아가신 분이 내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셨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아주 특별한 부탁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안타깝게도 기억을 잃은 채 이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디 그 아이를 내 마지막 가는 길 상주로 세워주시오라고.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민준이의 은사님은 제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던 거군요.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준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날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정말 이상하게 뛰었어. 아마 내 몸은 이미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이제는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준이가 하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하윤아, 단지 아주 잠시 동안 헤어졌을 뿐이야. 그날 밤, 비는 밤새도록 내렸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 긴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하윤이의 자장가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던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집 안가득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창가에 기대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기억의 상실까지도 뛰어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민준이의 몸이 그의 마음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던 것처럼 진정한 유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길었던 슬픔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한 가족의 애틋한 재회와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밝은 배경음악 시작.